우선 제가 준비한 발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과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고 지체되어 왔던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구성을 보니까 이 국방개혁 공약의 구성이 어느 때보다도 어느 정부보다도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4대 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각각 9대 약속, 10대 약속으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4대 원칙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밝히셨는데요. 각각 책임 국방, 협력 외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조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는 국방 외교 통일 정책에서도 민주적 원칙, 인권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부의 공약보다도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도 그냥 외교가 아니라 국민 외교, 협력 외교, 공공 외교 같은 것을 강조했고 군 인권 개선이나 문민화를 강조한 대목도 진일보한 면으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지난 수년간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고심이 엿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재난예방, 생활안전 같은 이런 주제와 군사 외교 공약을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뒷마당에 있는 핵발전소가 언제 터질지도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미세먼지도 있고 위험한 작업장 환경도 있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하나의 비전과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맙게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을 경험하면서 이게 나라냐? 우리가 진짜 안녕한 거 맞냐? 하면서 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됐죠. 이러한 대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만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부디 겉으로는 국가안보, 멸사봉공 이런 얘기하면서 뒤로는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했던 지금까지의 권력 그리고 수학여행 간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국가안보실 같은 데서는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다른 고상하고 거창한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으로부터 국가의 존재 이유 그리고 안보의 참뜻을 되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합니다. 둘째,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착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군인권 보장 강화와 양심적 병역 거부 보장 등 국방개혁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반갑게 여겨집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 능력을 조기 확보하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약간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자주국방에 이것이 기여하려면
지금 한미가 계속 유지해온 군사 전략이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역할만 변경해가지고 정말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느냐, 그렇게 하면 자주국방에 기여하느냐 하는 걸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찾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준비 부족을 핑계로, 그다음에 국방비를 더 투자하지 못해서 전력 투자 미흡을 핑계로 한합심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엎어치고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남북한 경제력과 국방비 지출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배가 아니라 50배죠. 북한이 군사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한은 지난 한 세대 동안, 1년이 아니라 한 세대 동안 북한의 10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매년 써왔습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전체의 GDP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국방비 투자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나 국방배역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국방비 투자가 적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적게 국방비를 투자하는 많은 나라도 자신의 작전은 자신이 지휘합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작전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하자면 전면전을 상정하고 국토를 회복해서 북한을 점령하고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군사개념, 그리고 완벽한 킬체인, 대량 응직 보복 전략을 갖춰서 상대를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절대 억지의 함정에 우리 군과 정부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이라크 점령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강한 미군도, 전 세계에서 연합한 연합군도 이라크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국만큼 군비를 투자한다 해도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일 따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종류의 비대칭 우위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군사 전략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비대칭 우위라는 말이 절대적으로는 열세인데 어떤 한두 분야에서 우위를 갖는다는 군사용어가 비대칭 우위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비대칭 우위를 갖지 않게끔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 가능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발제하지 않을 것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 억지의 군비 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 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징집병의 복무 기한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병에게 최저 생계비를 추가적인 군비 지출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0%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군대를 40만 명 규모로 줄이면 지금 군비를 가지고도 추가적인 군사비 지출 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모든 사병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냉전 시대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장교가 7만입니다. 장성이 440명인데 줄인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안 줄였습니다. 앞으로 60만 명 줄여서 380명으로 한다는데요. 지금 이 규모면 정부가 약속한 50만 명 규모로 가면 장병 10,000명당 장성 수가 9명이나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군비 지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성 수는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군대 규모로도 장성 수는 반이어야 정상입니다. 장교 수도 너무 많습니다. 장교 수도 미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4만 명 이상을 두는 데가 없습니다. 냉전 시기에 서독은 동독과 맞서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수,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교수, 그리고 청년들을 12개월에서 9개월만 군대에 보내고도 유럽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독 이후에는 더더욱 장교수나 병력수를 줄였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국방부와 그 유관부서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히 과거와 달라진 면이 엿보입니다.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 관련 인사에서 대체로 민간인 출신, 비육사 출신, 그다음에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의 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가슴을 절제했고 장애를 빌미로 전역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 복직했던 명예로운 군인이자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생각했던 시민이었습니다. 술자리에 부하 여군을 보내라는 상급자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던, 그래서 불이익도 감수했던 인권 옹호자였습니다. 피우진의 보훈처장 임명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의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몰장병뿐만 아니라 파독, 광부, 간호사, 5.18과 6.월항쟁에 참가했던 시민들, 그리고 청계천 여성노동자까지 모두가 애국자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연설 한마디로 수십 년간 보훈과 안보의 이름으로 빨갱이는 죽여줘 좋다라는 식으로 이념의 정치, 전쟁의 정치가 행해져 왔던 것이 단박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군대의 말도 안 되는 금서 목록도 단박에 사라질 거라고 믿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군과 기타 안보 보훈 부처들이 앞장서 왔거나 방조해 왔던 안보를 빙자한 시대착오적인 편파적인 이념주의 작업, 국민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한다는 식의 여론 조작과 댓글 공작, 그리고 온갖 검열, 사찰, 차별 등 반인권적인 관행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불가역적으로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네 번째로, 비록 국방개혁에 국한된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국방배원에 큰 기대를 품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인데요. 5월 25일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격이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해줘라. 뭔가 잘 모르지만 황당하게 하는 얘기까지 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칸막이 없는 의사소통,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 같은 정부의 정책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도 저는 이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공약집에 따르면 국방개혁 특위는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하에 차기 정부 1년 내에 상부 지휘 구조 및 인력 구조, 획득 체계, 무기 체계, 사기, 복지, 국방 운영 제도 등 핵심 과제 등을 재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거기 참여하는 민간이라는 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민간이 혹시 군사 전문가라면, 안보 전문가라면, 국정원 출신의 정보 전문가라면 물론 민간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태까지 국방개혁에 작용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분쟁 해결 전문가가 국방개혁 특위에 들어가면 어떤가? 저 같은 평화활동가나 평화 전문가, 혹은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니까 게임 이론 전문가가 들어가면 왜 안 되나? 페미니스트가 들어가서
군대 말고 다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가? 군 인권 문제인데 인권 전문가가 국방개혁 특위에 들어가면 왜 안 되나? 정보기술 전문가나 반부패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 30년 동안 반부패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부패라면 저도 전문가면 전문가고, 특히 국방비리에 대해서는 쪽집 게일 만큼 전문가로 통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국방계획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예산 효율 분석 전문가, 북한, 중국 전문가는 왜 안 되나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루는 내용도 상부지휘 구조부터 개선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나? 도대체 안보는 무엇인가? 안보를 재정의하고 전통적인 안보 말고 새로운 안보는 없는가? 둘째, 위협의 종류는 무엇이고 각각의 수준은 얼마만큼인가? 북한의 핵위협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우리 핵발전소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폭될 위협하고 어느 것이 더 임박한가? 이런 얘기도 해봄직하죠. 외교, 군사, 민간 교류 협력 등의 각각 맡아야 될 역할은 뭐고, 필수 불가결한 방어 능력의 합리적 수준은 뭔가, 국방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선은 무엇인가.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많은 국방 R&D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영국보다 강한가? 우리는 독일보다 훌륭한 방위 산업을 갖고 있나? 아니죠. 근데 독일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많은 국방 R&D를 투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다른 인간 안보 예산과의 형평과 조화는 어떻게 되는가? 국방 비리는 어떻게 청산 가능한가? 군은 왜 불투명해야 하나?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할 만한 두 가지 국제사회의 제안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입니다. 이 제목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력 갈등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할 효과적 제도를 구축하며 평화 과정에 여성을 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국제 평화, 안보 유지와 증진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분쟁 예방, 분쟁 관리,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제도들과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증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냉전 이후에 전 세계의 안보 전문가와 NGO들이 모여서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들을 가지고는 지금 나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토론을 했는데 안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진 못한다. 둘째,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선 달성할 수 없다. 공동안보를 생각해야 된다. 동맹에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동안보의 틀에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넷째,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 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 라고 안보를 재정의했다고 마이클 레너라는 사람이 지구환경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국방장관의 문민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시대착오적인 인물을 축출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전문가나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 GDP만큼의 국방 예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더 많은 국방 연구 개발을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인 작전 계획조차 수립 못하는 군이 밀실과 비밀의 안이한 품에서 벗어나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민주 시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방개혁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